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여기에 분양과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하면서 문정부에서 도입했던 규제를 사실상 모두 풀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거란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님과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푸는 내용인데 일단 하나하나 짚기 전에 5년 전으로 좀 많은 정책들이 좀 바뀌었단 말이죠. 네. 배경이 무엇인지 먼저 좀 짚어볼까요? 규제가 이제 대폭 완화되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주거 생활이나 우리 부동산에 있어서 큰 변화가 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선 뭐 요점만 말씀드리면 뭐 5년 전에 소위 이제 문재인 지난 정부 때 네. 그때 묶였던 규제들이 전방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번에 풀리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규제 강남과 용산을 제외하고는 이제 규제 장치가 거의 이제 사라진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는 게 사실은 정책이 이렇게 확 바뀐 것은 과거 정부 때는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 지금은 이제 많이 내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당연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예상보다는 좀 센 대책이 나왔다. 이번에 사실 여의도 목동이나 성수 같은 지역은 좀 남겨둘 걸로 보았는데 강남과 용산만 남겨놓고 다 풀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시장의 상황이 심각하고 이번에 좀 정책적인 의지가 컸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나왔습니다만 거래가 중단돼 있고 가격이 급락하고 미분양이 늘어난 것 아마 경착륙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시장에 가장 많이 정책이 개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지금은 이제 금리가 크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통상적으로는 이제 정책의 영향력이 크죠. 두 번째는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우선 단기적인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금리 급등에 따라서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라서 예.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저는 이 효과는 아마 올해 봄 이사철부터 좀 서서히 나타날 것이고 올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현재 지금 거래가 절벽되고 이제 거래 중단이죠. 실종된 상황에서 집값이 내리는 그런 시장 흐름을 반전시키기는 좀 역부족이다. 한계가 있어 보이고 다만 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이제 좀 집값이 살아날 것이다. 시장이 좀 살아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어서 네. 다주택자 매물은 좀 줄어드는 반면에 실수요자, 이번에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실수요자들의 수요는 조금 살아나면서 이 거래의 숨통이 트이고 가격 하락폭은 좀 줄어드는 그런 긍정적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규제 지역에 풀리는 곳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이런 뭐 배제가 되고 대출이 확대되는 게 골자로 보이거든요. 네. 일단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데 일단 세금이 어떤 식으로 줄게 되는 건지 그리고 대출 관련한 정책들 어떤 게 네, 생각나는지. 그렇죠. 세금과 대출이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죠. 예. 본래 이제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가장 큰 차이는 한 5가지인데요. 이걸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조금 알기가 쉬울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세금이죠. 세금은 취득세, 우리가 종부세라고 말하는 보유세, 네. 그리고 양도세 네. 이 세 가지의 중과세율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세금 면에서 가장 큰 변화가 세부담이 좀 줄어든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그러니까요. 세금도 많이 예. 줄어든다라는 점을 지금 화면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죠.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1%에서 3%. 규제 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은 종전에는 8%, 3주택은 12%까지 되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정상세율로 좀 환원이 된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네. 종부세도 많이 낮아집니다. 아시다시피 6억에서 9억까지 종부세 감면 기준이 높아졌죠. 네. 그리고 1가구 1주택은 11억에서 12억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종부세도 부담이 낮아지고요.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지역 내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이 기본세율이 6에서 45%인데 최고
2주택은 20%, 3주택은 30%의 중과세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75%까지 되고 여기에 지방세율까지 합하면 최대 82.5%까지. 예. 그러니까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환수 당했는데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징벌적 과세다, 세금 폭탄이란 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됨으로 해서 중과세율이 이제 낮아졌다 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제 대출도 LTV 우리가 이제 DTI, DSR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이제 LTV도 70%까지. 주택담보대출. 네, 주택담보대출이죠. 네, 그러니까 이 실수요자인 경우는 비규제 지역은 70%까지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까지 완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주의할 점은 DSR 기준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40%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게 마구잡이로 이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또 은행에 신청한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기 하나 좀 특이할 만한 것은 다시 좀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례 보금자리론이다 그래서 특별하게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네. 9억 원 주택에 대해서는 5억 원까지 이거는 소득 수준이나 DSR 규제도 따지지 않고 이런 새로운 제도도 나와서 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문턱은 많이 좀 대출 규제의 문턱은 낮추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어지겠습니다만 이뿐만 아니라 이제 청약이나 전매 제한 뭐 실거주 의무 이런 것들도 많이 완화된다는 예, 뭐 점에서 분양이나 청약 관련된 이야기는 뒤에도 다시 또 또 질문을 나오니까요.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지역에 대한 규제가 풀림으로써 주어지는 그 세제 혜택 그리고 대출 완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앞서서도 다주택자들보다는 실수요자들 대책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 표로 쭉 정리해서 좀 보여드렸을 때는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다주택자들 역시도 이제 좀 사기 쉽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집을 더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분석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네, 생각이십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어. 사실은 저도 이번 대책을 보면서 한 두세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예. 지금 종 앵커께서 지적하셨는데 하나는 실수요자보다는 정부가 아마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이나 실수요자보다는 다주택자들의 세금이나 대출 혜택이 그러니까 다주택자들도 LTV 주택담보 예. 인정 비율을 30% 가능하게끔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도 없앴잖아요. 15억 초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종부세도, 말 중도금 예. 대출도 12억에서 또 이것도 없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금력을 가진 자산가나 다주택자들이 좀 집을 사게 하게끔 유도하는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반면에 실수요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은 다소 좀 미흡하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공공임대주택이나 실수요자들이 좀 더 손쉽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싱가포르나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이런 쪽이 좀 파격적인 주택금융 대책 같은 것들을 좀 빠졌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 좀 덧붙이자면 네. 이로 인해서 다시 또 좀 집값이 좀 오르는 게 아닌가. 아까 제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올 하반기 정도 가면 예를 들면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다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구매함으로 돈 가진 사람들이 이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시 또 투기가 일부 지역이지만 국지적으로 재현되거나 집값이 오르게 되면 결국 무주택자가 집 사기는 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이제 이번 정책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게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이잖아요. 이 네. 지역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되레 곧 여기가 오르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뭐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이들 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토지거래 또 허가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 우리가 조금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 네. 를 통해서 이제 공급 이번 대책에 보면 공급을 좀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고 또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한다 이런 것들이 의미잖아요. 근데 예. 좀 전에 앵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역시 수요가 가장 많고 주거 사다리의 정점에 강남과 용산이 있잖아요. 용산은 과거에는 이렇게 주목받지를 않았어요. 근데 예. 대통령실이 이전되고 그쵸. 용산 민족공원 이런 게 나오면서 그래서 저는 뭐 여의도나 목동이나 좀 성수 지역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네. 그나마 이런 것들이
이 지역에 좀 투기를 막는 장치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정부의 지금 정책의 규제 완화 속도로 보건대 네. 그린벨트도 이제 30만 제곱미터에서 지자체에서 100만 제곱미터까지 이렇게 앞으로 그 권한을 위임한 걸로 보면 네.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조만간 풀릴 가능성이 많다는 점, 그런 면에서 투기 억제 장치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노도강 지역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많이 그럼, 떨어졌죠. 예,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서 조금 하락세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네, 하락 속도는 좀 둔화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벌써 보니까 대책이 나온 이후에 매물이 좀 들어가고 있고, 지금 작년 12월 말까지만 해도 주간 단위로 뭐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뭐 사상 최대 하락이다, 하락폭이다. 거래는 제대로 네. 줄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노도강이나 금강구 이런 지역이 문제인데 다행히 이제 연끌했던 이런 지역들이 그러니까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했던 지역이죠. 아, 그쵸. 또 그리고 그렇죠. 특히 20, 30대가 작년에 뭐 103만 가구가 거래됐는데 그 대부분을 30몇 %를 이들이 산 거거든요. 사실은 이 연끌 세대가 샀던 아파트 매물이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많이 작년 하반기에 출시된 경향이 있어요. 네. 이분들이 이제 고통이 큰데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노원구 같은 경우 대표적 아파트가 이름을 대긴 그렇습니다만 12억짜리 84제곱미터가 7억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좀 하락 속도는 좀 둔화될 것으로 다행히 이번에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강남도 마찬가지인데요. 강남 중에서도 많이 떨어진 게 송파 잠실이었잖아요. 그쵸. 27억 84제곱미터 모 아파트가 이게 19억까지. 그러니까 7억 8억씩 떨어졌거든요. 네.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26, 7% 급락했어요. 이 밖에도 다른 아파트도 거의 40% 떨어진 곳도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추가 하락은 좀 앞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게 이번 대책으로 인한 시장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이제 규제 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 그리고 청약 관련 제도들도 상당히 좀 변화들이 있습니다. 많이 바뀌죠. 특히 실거주 의무가 폐지됐다거나 뭐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이 사라졌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꽤나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나요? 네, 이번에 그런 대책들이 실수요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으로 또 시장 안정엔 또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둔촌 주공 그 분양 네. 쪽에 우리 관심이 많았잖아요. 올림픽 그쵸. 다크 포레온이라고 하는데 뭐 이 아파트도 보면 청약률이 낮았던 이유가 첫째는 분양가가 좀 비쌌다는 점. 예. 두 번째는 12억 원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는데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13억이 넘어가면서 네. 이런 그다음에 실거주 그러니까 준공 후에 2년간은 무조건 입주를 해야 돼요.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전매 제한 기간이 있었고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전매를 제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10년에서 3년으로 좀 완화가 된다든지 또 중도금 대출이 허용된다든지 이런 점들은 네. 용산과 강남을 제외하고는 그런 점에서 규제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이 실수요자들을 좀 반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것들이 계약률 지금 말하자면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고 미계약도 지금 거의 70% 80% 이하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좀 우려했던 것들인데 계약률 같은 것들이 좀 높아지고 그러니까 미분양이 좀 줄어들고 또 계약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미입주에 따른 소위 말하면 뭐 건설회사의 자금난이라든 이런 거가 다 연결이 되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분양 시장은 다소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진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이 주택 청약이나 분양과 관련해서 1주택자,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이 있는 사람들 역시도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률은 조금은 낮아질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좀 여력이 있어서 또 오히려 더 여기에 또 투자를 하고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게 그럴 사실이거든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정부도 저도 뭐 대화를 뭐 장차관 이렇게 해보면 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워낙 거래 중단, 거래 절벽 현상이 심각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말씀했지만 이 복합 위기, 네. 말하자면 부동산의 위기가
물론 실물 경기도 침체되지만 부동산의 위기가 금융 위기로 이게 이제 PF 사태라든지 미분양이 나면 과거에 우리가 IMF 때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 경험을 했잖아요. 예. 이러한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다소 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이게 주택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 하반기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나고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된다면 네. 물론 이제 금리가 내리고 그렇게 된다면 더 그렇겠지만 다주택자들이 여유 자금을 이용해서 주택을 좀 구매할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 또 그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좀 필요하죠. 최근에 한 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100명이 상위자가 주택을 거의 뭐 2만 채를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이 뭐 200채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 사건, 그런 통계를 보면서 다주택자들이 올 하반기 이후 또는 내년 이후에는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면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양극화 심해질 것들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지금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점이 미분양률 낮추는 것이고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거래 선순환을 중단을 좀 해소하고 네, 그런 집값 선순환적인 급락을 효과를 만든다는 요소에 있어서 다주택자들이 구매를 또 더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좀 열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이제 이 과거에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앵커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시니까 빚내서 집 사라. 예, 그 신호 때문에 정부도 DSR 규제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DSR 규제가 40%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LTV의 30%까지는 주택 가격의 30% 대출은 가능하게끔 열어두었지만 사실은 DSR이라는 총부채 권리금 상환 비율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무분별하게 대출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주택 분양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됩니까? 지금 뭐 빚내서 집 사라 그런 적극적인 신호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가계부채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1,900조 가까이 되고. 예. 그래서 사실 실수요자나 중산층 이하는 DSR 비율을 보면 알아요. 최근에 앞서 말했던 20, 30대 젊은 층들의 DSR, 집을 샀을 때 여기 비율,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 금액이 거의 60%에 이르러요. 정부는 40% 제한을 하지만 신용대도 받고 막 이래가지고 무리하게 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DSR 규제가 좀 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집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를 좀 다소 늘리고 주택 시장의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가진 자들이 좀 그래서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 이런 것들도 문을 열어준 것들이 세제상이나 금융상의 혜택 다시 복원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원장님 지금 1주택자, 다주택자 얘기하고 있지만요. 사실 우리 주변에 무주택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무주택자들이 절반 이상이죠. 서울은. 이번에 나오는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내가 집을 살 타이밍일까?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무주택자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는 뭐 저를 포함해서 올해 상반기 또는 올해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은 대도시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이제 거품 붕괴라고 그러는데 한 10%는 추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같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내릴 때가 저가 매수 기회, 그다음에 분양가도 이렇게 규제 완화,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해줄 때가 내 집 마련 적기로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분양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규 분양을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공략해 보는 방법은 괜찮을 것 같고요. 어차피 분양가는 좀 올라갑니다. 지금 자재비도 오르고 인건비, 토지도 오르니까. 두 번째는 올 하반기부터는 경공배 물량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식이 좀 권리 분석 지식이 필요합니다만 경공매를 좀 노려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경매 경매나 캔코에서 하는 공매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세 번째는 좀 소액 숫자는 맞지 않지만
이 중개업체에 잘 찾아보면 저가 급매물이 좀 나오거든요. 직거래도 나오고 이런 것도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5% 내지 10% 되는 것도 간간히 거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이때 좀 포기를 하면 다시 잘못하면은 이 집값도 보면은 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막차를 탔고 뒷북 투자를 하는 바람에 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닥일 때 분양을 통해서 또 경공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전략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반대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끝물에 이제 영끌족들 집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뒷북 투자하고 막차 예, 타는 거 이거 이런 굉장히 분들 위험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집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네,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두 가지 답을 합니다. 하나는 이미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급락한 바람에.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급락을 해버렸죠. 서울은 네. 수도권. 그러다 보니까 20 내지 40%. 그러니까 통계는 그렇게 안 나와요. 5 내지 6%, 7% 빠진 것으로 서울은 나오지만 네. 실제적으로 대표 아파트 단지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팔기에는 좀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대책 그런 업무 보고 내용이 굉장히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연착륙, 이제 하락폭을 좀 둔화할 거다. 네. 그런 관점. 그다음에 내 집 마련할 때는 우리의 시각이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2030년 내지 40년까지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그러니까 계속 오르는 것은 아니고 5 내지 7년 정도 오르면 4 내지 6년 정도 내리는 사이클이 발견이 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호흡에서 보면 네. 고점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서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하지만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한마디로 버티는 게 서울 지역은 지금은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어려운 시기가 터널이 이제 끝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관망하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전세 가격 하락이 좀 멈추면서 거래가 살아난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위험한 구간은 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고 싶은 분도 팔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지켜봐야 이 되겠네요.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올해 상반기가 가장 높을 것으로 이거는 예. 실물 경기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다주택자인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좀 물량을 좀 줄이는 전략, 슬림화 전략이 아무리 다주택자 이런 혜택이 나타나지만 시장이 언제 회복이 될지 이건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의 부동산 경기의 하락, 추락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1, 2년 정도 또 아니면 우리 경제가 조금 회복 속도가 늦어진다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부동산 자산 시장도 상당 기간 일자형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는 다주택자는 좀 몸집을 좀 줄이는 네.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사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사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 전세 시장에는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이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네, 이번에 다행히 이제 정부가 이제 전세 사기 대책 같은 걸 내놓았죠. 그쵸. 예, 전세는 사실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 임대료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전세가 먼저 매매 시장이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청자분들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집을 언제 살 것인가 그러면 네. 저보고 묻는다면 저는 두 가지. 하나는 전세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 1, 2분기 정도,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두 번째는 거래량이 한 30%, 지금 거래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거래가 전세 물량이 좀 거의 증가할 없잖아요. 때. 그래서 사실은 올해 봄이 중요하고 또 올해 가을 이사철이 굉장히 변곡점이 옵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정부가 이번에는 이제 전세 사기 대책만 좀 같이 업무 보고에 포함이 됐는데 네. 전세 대책은 따로 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뭐 정부가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데 정부가 어쨌든 무주택 세입자가 가장 힘든 주거비 부담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조금 더 많이 활성화해서 늘릴 필요가 있다. 주거 바우처라고 그래서 20, 30대가 되게 보면 우리가 월세를 많이 살잖아요. 지금 전세보다는 월세 비율이 맞아요. 높아졌기 때문에 예. 이분들에 대해서 월세를 직접적으로 보조해 주는 제도가 주거급여라고 그래서 바우처 제도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처럼 독일처럼 선진국처럼 활성화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월세의 50% 정도, 우리는 지금 20% 정도인데요. 좀 해주는 제도가 중요할 것 같고, 전세 사기 대책은 다행히 이번에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서 그 말씀도 잠깐 드릴까요? 예, 네.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해서 예, 그러니까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우선 나온 대책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국세 우선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예를 들면 확정일자인을 받고 전입 신고를 하면 다음 일에 대항력이 발생하거든요. 그쵸. 그런데 국세보다는 우선해서 보증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것은 진일보한 네. 대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게 또- 이번 빌라왕 사태에서 있었던 가장 큰 구멍이었잖아요. 예, 구멍이었죠. 그다음에 예. 이제 은행이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나쁜 집주인이죠. 이 사람들이 은행에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그 많았어요. 하루 사이에. 하루 사이에. 예. 그런데 이번에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임대차 계약이나 확정일자인을 확인하도록 해줬어요. 예. 그러면 그런 피해를 좀 막겠다. 은행에서 또 확인하도록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은행에서 확인하는 예. 거. 그건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안심 전세 앱을 놓은 거 이런 건 좀 잘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 집값 대비해서 이 전세와 선순위 근저당이 그래도 아주 완전하지를 못해요. 내 소위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예, 첫 번째는 아무래도 70% 이내 지금 경매를 갔을 때 집값 대비해서 낙찰 가격이 80%예요. 그러면 적어도 75% 이내가 되어야 안전하다라는 걸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보증보험 제도는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약인데 마지막으로 특약 사항에 꼭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차인의 체납 정보 같은 것들을 계약 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네. 계약 후에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약이라고 해서 계약서를 쓸 때 예. 이렇게 체납이 사실이 발견이 되었거나 내가 알지 못했던 선순위 근저당, 선순위 권리가 있게 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 배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네. 이러한 장치를 해준다면 계약서에 그걸 특약으로 넣는 방안을 해야 제안을 돼요. 이거는 해라. 국가가 해주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거래 장사자들끼리만 주고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특약을 잘 활용해라. 우리 계약서 표준 계약서가 있거든요. 또 이제 그 파는 사람이 그걸 또 까다롭다고 또 싫어하는 경우에 또 그걸 또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는 것과 요구를 모르는 해야 것의 차이는 한다. 크고 요청을 한다면 예. 비교적 완전하게 이번에 정부 대책도 상당히 효력이 있지만 완전하게 보증금을 지켜줄 수는 없거든요. 이 세 가지는 꼭 지키면 안전할 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주요 계약 당시에 전세 사기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팁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